오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시작 전에 경북, 경남, 울산, 김해 산불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을 향해 잠시 묵념부터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묵념.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간담회 사회 맡은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분이 숨지고 여러분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리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다치신 분들도 속히 쾌유하시길 빕니다. 산림과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국민의힘과 극우집단 일각에선 탄핵심판에 대해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건지겠다는 망상과 같습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 모두가 위헌, 위법하다는 점이 분명하고 윤석열도 상당 부분 자백했습니다. 둘째,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망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 선고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입니다.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김건희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김건희와 윤석열은 집권 내내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었고 급기야 수거대상 1호로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를 제거해야 정권 교체를 막고 자신들이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부정부패 범죄 공동체이고 내란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한 몸입니다.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수사 상설 특검은
본질적으로 내란 수사를 위한 것인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범죄 공동체가 자행한 추악한 범죄 행위를 밝히는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최상목 탄핵 추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이 파기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고, 국민의힘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걸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것입니다.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은 12.3 내란 사태 발발 111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00일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극우 집단의 물리적 폭력과 정치 테러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 운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인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는데요. 질문하실 언론 매체께서는 소속 매체 밝히고 이름도 알려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은 잘 들었는데 25일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날짜인지, 또 이 날짜가 또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 전날이기 때문에 그거 선고 전날 내달라는 요구처럼 이렇게 여지도 있는데 25일로 말씀하신,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전원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5일이나 다음 주 중이라도 열리길 원한다면 언제 전원위를 열겠다는 건지, 그리고 전원위는 의장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장님과 상의는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왜 25일로 콕 집어서 이야기했나 했는데요. 두 가지 다 동일한
원칙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4일날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한날 2개의 선고가 이루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24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 날인 25일부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친 지 벌써 오래돼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회 혼란, 그다음에 경제적 피해, 그리고 나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원위원회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결단을 우리가 요구했지만, 그리고 헌재에게 촉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하고 의장님께 미리 정해져 있는 본회의일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아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전에라도 빠르게 전원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고, 그 다음에 의장실에는 이것과 관련된 의견은 전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장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 알듯이 지금 이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윤석열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정이 좀 혼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즉시 선고 촉구 결의안을 상정을 해서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나와서 이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조속히 하는 길이 국회 정상화뿐만 아니라 나라 정상화,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는 주요 의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좀 먼저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 없이 진행하겠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간에 의장실하고 좀 협의는 있었는지, 저희가 언제쯤 발의될 거라고 예상하면 되는지요? 네. 예, 최상목 탄핵안은 금요일날 저희가 발의를 했죠.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사실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 의장실하고 본회의 날짜 잡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최상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독립적이고 별개의 문제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한다면, 최상목 탄핵 사유가 한덕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막중하고 더 큰 헌법 위배 사안들이 누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네, 전자신문 최희창입니다. 지금 25일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 대표 2심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데, 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론 향방도 크게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원내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 26일에 있을 공선법 2심 선고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네.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무죄가 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정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전략도 지금 우리가 발표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동아일보 이진웅입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원위원회가 어떤 구속력을 가져가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3040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좀 반대하는 기자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연금 특위에 3040 과반 이상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이런 주장들을 추후에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구조개혁 논의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네. 일단 연금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18년 만에 이루어진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년위원들의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를 충분히 모으고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수익력 개선 등 요구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구조개혁 다 요구되고 있겠지만 재정 투입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이 부분은 반영을 할 거고요. 구조개혁과 관련된 연금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이라든가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야의 청년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책,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위원회. 이거 촉구 결의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헌법재판관들의 선고 시기에 그래도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속력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국회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가 의미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노동세 강화문제가 연금뿐 아니라 정년도 좀 중요한데. 네?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이요? 네. 최근에 정년 연장 TF 띄운다고 했는데 시점이랑 구성, 이번 타임라인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네. 정년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인식의 변화라든가 판단상에도 약간 흐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이 서로 상쇄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인가? 또 청년들의 일자리의 종류라든가 내용하고도 사실은 공존하고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그 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여론과 내용 그리고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선일보 신지인인데요. 혹시 광화문 천막당사는 내일부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광화문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상주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보통 회의가 있으면 본회의장 또는 여기 본관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평소에는 의원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사는 지금 여의도의 바깥에 국회 밖에 있죠. 지금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고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당사가 이용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의 각종 회의,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그 거점이 된다.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헌재에서 하고 있는 1인 시위라든가 그리고 기자회견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 집회들의 중심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아마 저는 계속 상주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원 플러스 그 주변의 잔디광장을 비롯해가지고 광화문 앞에 광장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당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광화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을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고요.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공식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고위원회,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 모든 회의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광화문이라는 곳이 지금 윤석열의 이 내란 이후에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서 새로운 빛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을 통해서 거점으로 해서 다시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로 산불 메시지를 냈는데 구속 취소 이후 첫 메시지 같은데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첫 메시지가 일단 아닌 걸로 첫 메시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안타까운 재해에 대해 가지고 뭐 개인적 입장으로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기자회견에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 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의 뭐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보행진 안 하시는 이유랑 언제까지 안 하시는 건지. 도보행이죠? 말씀 주시죠. 도보행진은 오늘 안 하는 이유는 안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제까지 이제 그 토요일 날 총 집결을 해서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비상행동에서 이제 광화문 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화문 집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광화문 집회에 총 집중하기 위해서 여의도와 광화문을 이어가는 그런 도보행진을 이어갔는데 오늘 광화문 집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도보행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 일정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기자회견과 헌법재판소의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8시 반에 헌법재판소의 기자회견, 저녁 오후 5시 반에 기자회견, 그것은 이제 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요. 또 헌법재판소 1인 시위는 의원님들 자발적으로 지금 시간별로 1인 시위가 이어진다는 말씀 드리겠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현판식과 더불어 최고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30분에 도보행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의원님들이 도보행진을 하고, 6시 30분에는 야5당 사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집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참석을 하게 되고, 또 7시 광화문의 비상행동에 의한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오후 7시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도보행진은 언제까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한지는 몰라서. 오늘은 비상행동과 관련된 광화문 집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저희들 일정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게 예전에 유죄받았던 미래대당 관련해서 예전에 유죄받았던 안중근 전 수석이 직권남용하고 장외죄로 유죄받았는데 어쨌든 두 개 혐의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합법 뇌물도 본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은 판결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수사법 내문에서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발 어떤 배경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당 법률위에서 고발한 거죠. 네네. 네,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수장 최상목 탄핵이 혹시 경제 불안정성을 부를 거다라고 하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년 동안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IMF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최상목이 했죠? 지금 우리 내각의 기재부 장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최상목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상목을 탄핵하게 되면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데 헌법 위배 사항도 너무 많고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서 헌법 위배 사항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기재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 위배죄에 대한 탄핵 당연히 요구되고요. 경제 순항으로서도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핵 당위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내일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 탄핵안을 추진하셔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한덕수 탄핵 결과 뭐 예측하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한덕수의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상목에 대해서는 탄핵할 사유가 차고 넘쳤고요. 충분한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12월 26일 날 헌법재판관 3사람에 대한 국회 임명 의결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냐 25일 이전에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거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도 임명을 할 건지 물어봤을 때 그때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날인 12월 27일 날 우리가 탄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석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석 달 동안 최상목 부총리는 9건의 사실은 법률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 위배가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편적으로 이것이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얘기하고 대행을 또 탄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초래되어 있는 이 국난의 이 위기가 어디에서 초래되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거로 인해서 촉발된 내란에 동조하고 중요 임무 종사를 뛰어넘어서 방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익을 얘기하는데 어떤 실익을 도대체 얘기하는 겁니까?
헌법을 분명하게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것이 바로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길 아닙니까?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외환도 지금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군사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실익이고 구체적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자유도 외교도 국격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이미 돌파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숙고하지 마시고 이미 내린 결론을 빨리 선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탄핵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했고요. 당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탄핵 선고기 잡히기 전에 탄핵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 이유라 선후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목과 한덕수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판단이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판결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탄핵은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장관들 탄핵 사유보다 심각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내가 마음대로 따를 거다 안 따를 거다를 결정한다? 그것도 공직자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는 한덕수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의결 정족수 가지고 내일 또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덕수 총리도 저희가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가 있었고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상목도 장관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있고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뭐 내일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질의 더 있을까요? 아까 네, 동아일보 이준 기자님. 네. 전원위원회가 국회의원 경원 명의로 결의안을 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원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민주당 전원 요건은 전원위원회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14개의 늘 있는 위원회와 4개의 겸임위원회, 병행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의사를 진행을 하는데 전원위원회는 그런 구별 없이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의장께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예외 조건은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동의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요청하게 되면 열린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추경문이 관련해서 추경이 계속 연금이랑 같이 얘기되면서 진정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 회비되면서 추가 적으로 더 얘기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해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와는 여야 당협 교체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재개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 정기국회에 예산국회 때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검찰 또는 대통령실의 특활비, 그 다음에 증빙도 없고
소명도 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일부 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과도하게 많이 있었던 예비비에 대한 삭감을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추경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비 및 특할비 삭감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떠한 증액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작년 연말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진작을 위한 증액이 요구되는 건데 그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그래서 감액만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의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29일 날인가 예결위에서 예결위 안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30일 이후에 그 예결안이 넘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12월 10일 날 마지막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증액 방안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재부에 적절한 응답을 요구를 했는데 12월 9일 밤 10시 45분에 최상목 부총리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12월 10일 날 논의하자고. 이 말이 됩니까? 12월 10일 날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25년도 회계가 시작이 되면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추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더 미리 증액을 통해 가지고 내수진작을 위한 기회가 마지막으로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국회의장실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때 증액과 관련된 부분, 경기 활성화 내수진작을 위했던 우리 측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방안을 내놔봐라라고 했더니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경제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저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예비비를 2조 1천억을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증액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2조 1천억을 올려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엄문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경제부총리한테 윤석열이 준 계엄문건에 1, 2, 3이 있었는데 1이 뭐였냐면 예비비를 최대로 확보해라. 그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10일 날 최상목이 어떠한 증액안도 가져오지 않고 나한테 예비비 2조 1천억만 올려달라고 했던 그 황당한 요구가 지내놓고 보니까 오로지 내란 속에 윤석열의 예비비 확보,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그 예산 확보에만 목을 메고 있는 이 분이 이 어려운 경제를 책임진다고요? 썩은 감자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 위배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아닌 분이 역대 3번째 거부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윤석열, 최상목. 그래서 제가 결론 드리는 거는 뭐냐면 추경과 관련해서 과연 이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4월 달 초나 돼야 정부 안을 내놓겠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기를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35조 상당의 추경안을 이미 원내에서 우리가 TF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한소희 기자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산불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데 불이 났을 때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진화가 중요하죠.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란에 불을 낸 거 아니에요? 산불이 나면 온 피해가 국민들에게 오잖아요.
내란의 불에 의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무너지고 헌정시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누굽니까? 내란의 불을 낸 방화범 아닙니까? 즉시 파면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산불 진화, 내란의 불을 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파면이 진화이다. 내란을 진화하는 것이 산불 진화와 같은 그런 효과인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말을 되돌려줍니다. 산불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고 하면 자신이 불을 지른 내란의 불을 진화하는 것이 곧 그것은 자신을 파면시키는 것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불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혹시나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국방회의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번 주를 이제 이른바 뭐 사법 슈퍼위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번 주 주요 선고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원내 전략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죠. 아까 처음에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른 뭐 전략은 나올 수는 있는데 작전을 뭐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26일 날 있을 본선거, 공선법 2심, 그거는 검사의 무리한 기소가 아마 사법부의 2심 판결을 통해 가지고 아마 무죄로 나올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서 첫 번째 정기 국회 첫날 제가 아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40여 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연설의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헌법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과연 대통령으로서 맹세했었던 그 헌법 69조의 대통령 선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지켜라. 헌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불법 계엄이 일어났어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안톤 체호프의 총이 생각납니다. 1막은 헌법으로 돌아가자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는데 그게 1막이었다면 2막에서는 친위 쿠데타에 의한 불법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막에서는 윤석열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에서 헌법이 준수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생과 경제와 평화가 회복되는 결말이 그것도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오늘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